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난 201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연말 시상식 공연장. 우리 드라마들 그 비결은 뭘까요?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같은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해 오늘날 우리의 전통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세계에 김도연 기자.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민속학이 옛 과거를 그냥 막연히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물이 되어서 그 우물로 탄산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통의 메주도 간장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무형문화 쪽에서는 그 세계적인 학자고요. 어떤 민속학의 외교관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임동희 교수님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된 굉장히 상징적인 한국 사람 오로지 혼자 아마 하셨을 거예요. 불모지죠. 불모지에서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리더십, 국제적인 리더십을 드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미국에서의 한국화. 정말 제가 시작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한국 학계에서 민속화. 이거 정말 타자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또 유네스코에서 타자화됐던 그런 무형유산을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썼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은 저희 아버님 임석재 선생님하고 저희 남편 좌넬리 선생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 않고 보람 있고 행복한 학문의 길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긴장되기도 하고요. 약간 뭐랄까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임동희 선생님은 인류학이나 민속학 공부하는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배님이고 굉장히 큰 족적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임동희 선생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네, 앉으세요. 네. 예. 그 오며 가며 계속 선생님 그 얼굴 뵙고 그랬지만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건 처음이네요. 아유 나도 젊은 학자하고 얘기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학자라는 말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좀 그런 말씀 듣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선생님 책을 정말 교재 삼아서 열심히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일단은 과연 민속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지식이라도 있으면 네. 앞으로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저 민속학은요, 피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민속학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것, 네. 우리의 고유 문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그 민속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라져가는 옛 것을 대상으로 연구를 또 하거든요. 네. 대개 그 우리 사회 계층을 보면 지배 계층은 외국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속학자는 이제 지배 계층보다는 외국 문물을 좀 덜 받은
대중들, 민중들 또 평민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사라지는 그런 우리 문화를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도시 같은 데는 되게 첨단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시골에 더 옛날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속학자는 대개 도시 지배계층보다는 농촌이라든지 이런 피지배계층을 찾아서 연구 대상을 삼고 있죠. 네. 그러면 요즘에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징어 게임 전 네.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보면 딱지치기라든지 고무줄놀이 네. 그런 놀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요즘 그런 놀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기억 속에는 있지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놀이도 민속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민속학의 대상이죠. 지금 현재는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새로운 문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민속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 학문계에서는 기록을 너무 중시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화는 하면은 당군 신화라든지 아니면 뭐 박혁효의 신화라든지 주몽 신화라든지 이런 그 문헌에 있는 그런 신화들만 배웠거든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건국 신화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스케일이 좁은 건국 신화만 있는 것이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건국 신화가 스케일이 작다 그러셨는데요. 네. 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신화인데 아니 스케일이 적은 거는 건국 신화가 적은 거는 나라를 세우는 거에 비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질문이 훨씬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적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건국은 사람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 신에 관한 얘기고, 그러니까 상상의 폭이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죠. 근데 그런 신화는 그럼 어디서 찾느냐? 이게 무당이 부르는 무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천지 개벽 신화라는 거를 하나 소개를 하면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루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려오고 또 땅에서는 흙이슬이 내려와서 이제 이걸 갈라 쓰게 하고 하늘로 청인슬 내려고 땅으로 흥인슬 손상강이 요한령 떡진 것정 만물이 막 솟아나오는데 새가 말을 하고 나무가 막 걸어다니고 말머리에는 뿔이 나고 또 닭머리에는 귀가 돋고 뭐 개머리에는 벼슬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동물들이 막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화를 일찌감치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쳤으면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아이들의 그 이미지네이션의 세계가 굉장히 넓은데 무당의 노래라고 그래서 깔보고 이거를 교육 교재용으로 안 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만큼 정말 건국 신화 같은 굉장히 그 단조로운 그런 신화만 배워서 참 유감해요. 만약 이거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쳤으면 지금 아마 해리포터를 쓰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여튼 민속학이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학문이고 또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속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속학과가 내가 다닐 때는 없었어요. 내가 다닐 때는 이제 고고인류학과였죠. 안동에 민속학과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안타깝죠. 우리 것이 세계적이려면은 우리 것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민속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속학과가 많이 세워져야 정말 한국학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책이 네. 저희 눈앞에 있네요. 요 네. 책인데 네. 이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이 책이 네. 그 외국에서 네. 서양인들이 그 동양학 특히 한국학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 유명한 책이죠. 뭐 네, 그게 좀 많이들 읽고 있어요. 네, 이게 1982년에 미국에서 나온 원본이죠.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라는 걸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는 네. 이게 나름 그 인문학 서적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권위를 가진 그 출판사로 네.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당시 7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스탠퍼드 대학이 굉장히 그 동아시아에 대한 훌륭한 책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고를 거기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조상숭배? 이거 누가 읽어? 뭐 10권이나 팔릴까? 그러면서 뭐 안 할 생각이었는데 중국, 일본 학자들이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한국 이 책이 굉장히 좋은데 출판을 꼭 해야 우리가 그 중국, 일본 사회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네. 선생님의 그 주된 연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조상 숭배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 관계. 네. 왜냐하면 조상 숭배가 한국 사회 산 사람의 생활을 통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례기는 의례거든요. 모든 죽은 사람을 위한 의례는 네. 산 사람을 위한 의례이다라는 말. 네, 아주 그 정확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말씀입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1년이죠. 아유, 터줏가리도 73년 9월부터 74년 8월까지. 이게 이제 이 마을의 전경이죠. 그 당시에 전부 그냥 그 논으로 돼 있고 저기에 마을이 보이는 거죠. 이건 이제 상청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무덤에다 묻고 큰아들네 집 마루에다가 혼을 모신 거예요, 이게. 돌아가셨지만 산 사람처럼 대우를 해요. 자, 이게 시제예요, 시제. 산에 가서 지금 묘 앞에서 지내잖아요. 11월이 되면은 어느 날 지게에다가 그냥 제수를 잔뜩 쥐고 산으로 올라가. 조상의 묘 앞에다가 저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은 또 안 써요. 옆에 있는 묘에다가 제사 지낼 때는 새 음식. 그 사람이 또 지게에다 져가지고 와서 사흘 동안 지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우리 내아리 김씨문, 내아리 김씨는 몇백 년간 이 자리에 터를 잡고 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떠돌이가 아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양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지역 사회에다 이제 선포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는 김아묵의 개인이라기보다는 내아리 김씨 문중의 아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다 줄이 딱딱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동네 사람들 전체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족보예요. 족보. 온 마을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외고 나이도 외고 해서 누구를 딱 만나면 아 쟤하고 쟤하고는 사촌이구나. 쟤하고 쟤하고는 팔촌이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야 what's going on. 어떻게 그 마을이 돌아가는지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숟가락이 몇인지 그것도 다 알게 돼요. 자동적으로. 매일 썼네. 제뉴리. 필드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조사 가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동네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인터뷰하고 또 우리가 뭐 또 본 게 있으면은 하여튼 그날 있었던 거를 매일매일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저 현지 조사할 때 두 사람이 같이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선생님, 이 메이킹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이 스탠포드 대학 그 출판부에서 나온 또 대표적인 그 한국학 관련 서적이잖아요. 네. 한국을 세계에다 소개하려면 전통 사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 현대 한국 중에서 뭐를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거든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소개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자넬리 교수가 이제 경영학 석사를 가졌으니까 자기 이제 전공도 정말 사용할 겸사 그 네 재벌 중에 한 회사에 자넬리 선생님이 이제 사무실에다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의자하고 책상을 그러니까 부장 대우를 해줬어요. 물론 월급은 안 받고 부장 대우를 해서 또 1년간 현지 조사를 했죠. 자넬리 선생님은 이제 서양 분이잖아요. 미국 분이잖아요. 자본주의의 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식 자본주의를 봤을 때 그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양에서 왔다, 뭐 일본의 영향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의 결론은 한국의 이제 그 전통, 가족, 친족 이런 경험,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이제 군대, 학교, 뭐 이런 한국의 아주 고유한 그 특성의 자본주의를 구성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이 책에 대한 설명이죠. 네. 이거는 고도의 이제 이론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인류학, 민속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또 경영학 이런 데서도 많이 교재로 썼다고 그래요. 네. Very much. I am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session today. Roger Ginelli was my dissertation advisor, and pretty much everything that I do academically is really due to his mentorship and his guidance. So thank you, Roger. 저희 박가 선생님이 올해 1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 This is Roger. Beautiful smile.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자들이 저희 남편을 추모하면서 세션을 하나 마련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죠. 아버님하고 학문적 경향이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두 분 다 꼼꼼하고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뭐 자료 수집에 철저하고 이러니까는 아주 서로 좋아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 우리나라
1세대 민속학자이신 네. 임석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민속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민속학하고 같이 자랐다고 볼 수 있죠.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가 원고를 옮겨적으세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1920년대부터 옛날 얘기를 수집했는데 이제 원고가 오래되니까 이제 삭으면 또 옮겨적고. 네네네. 6.25 때도 그 원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 또 아버님이 그 문화재위원회 네. 무형문화재 분과 초대 위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양주 뭐 별산대 놀이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연구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인간 문화재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았고 어렸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는 미신 타파해서 무당들이 굿을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무당, 평안도 무당들이 막 사라져 가잖아요. 그 사람들 죽으면은 더 이상 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구술을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셨거든요. 하루는 집에 갔더니 그냥 동네 저 할머니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한경도 큰 무당이 구슬하니까 한경도 할머니들이 이런 구슬 구경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굿도 구경하고 뭐 매일매일 생활이 민속학과의 생활이라고. 민속 속에서 살아오셨네요. 네. 그리고 1958년에 아버님이 한국문화인류학회를 창립을 하시고 또 초대 회장을 한 10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만나는 사람도 다 민속학자, 인류학자, 한국에 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임석재 선생님이 원래 경성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또 민속학으로 연구 방향을 잡으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1924년에 경성제대가 막 세우면서 1회 입학생이거든요. 네. 심리학을 거기서 배우는데 생체 심리학만 한다고 그래요. 뭐 이게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근데 아버님 생각에는 심리학이라면 사람들의 심성, 마음도 읽어봐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하나? 그러면 사람들의 심성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니까 한국인의 심성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얘기를 수집하면은 거기에 한국인의 심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수집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한 70년 정도 걸린 그렇죠. 그 과정이었죠. 네. 정말 2부에서 2부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생생히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남겨주셨는데 임석재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책을 일컬어서 뭐 또 하나의 삼국유사 뭐 그런 그리고 뭐 국문학자나 민속학자들의 바이블이다 뭐 그렇게까지 막 표현을 하던데요. 그 전에도 옛날 얘기들이 출판이 됐지만은 대개는 옛날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표준어로 바꾼다든지 또 자기 취향에 맞춰서 뭐 재밌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건 학술적 업적이라고는 못하죠. 근데 아버님은 옛날 그 사투리 그대로 적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서 언제 몇 년도에 적었다 그런 아주 정확한 학술적 데이터까지. 두 번째는 북한 얘기가 있다는 거. 지금 남북한을 통틀어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얘기를 그런 학술적으로 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고. 네. 세 번째는 아버님이 이제 그 수집한 시기가 조선 일제 강점기라든지 이런 초기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영향을 받기 전에 매스컴 전에 수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말 옛날 얘기의 원형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앞에 여기 CD가 몇 개 지금 놓여져 있는데 선생님께서 60년대에 그 수집하셨던 민요가 담겨진 CD죠.
백성의 노래 살린 위대한 징령. 이런 소리가 남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네. 이 음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경이로움이며 전통 음악의 기초 사료로 민요 최고의 명반으로 결의의 자존심으로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유, 네. 정말 충격이었죠. 아.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저도 예. 그래요. 저도 예. 여기에 고사반, 양도일 남은용 씨가 부른 고사반이 있거든요. 아, 예. 저는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감동이 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뛰어나요. 선봉유경아 볼고 만재수로다 나경이야 나느냐라 아, 여기 실린 그 우리나라 소리, 정말 대단한 소리들이죠. 근데 그때 이 CD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지금으로 지금 초등학교, 네. 국민학교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는 우리 소리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국어는 찾아서 우리가 국어를 배웠잖아, 네네네. 학교에서. 예. 근데 음악은 우리 음악을 전혀 안 가르쳐요. 전부 서양 음악만 가르쳤죠. 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이걸 보내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몇백 개를 사가지고 국민학교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줘라 이런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 40%가 국악이 지금 교재로 돼 있대요. 네, 교재에. 네. 네, 아주 너무 정말 즐거운 일이죠. 네. 신춘님, 이동님. 이 뒤는 또 어떤 학생이 낸 리포트 종이에다가 쓰셨구만. 아이고, 신탄진 담배. 그 민요를 현장에서 녹음한 분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를 만나면 너무나 항상 즐거워하시면서 민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 선생은 아마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고 과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 들으면 제가 녹음한 것보다 항상 좋아요. 워낙 오래전에 녹음이 됐기 때문에 퇴색되기 전에 그 제대로 녹음된 자료를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함흥무가 1965년 7월 25일 녹음. 이 무가에는 먼저 토랑 동갑제기를 하고 반백년이 지났잖아요. 자료도 오래됐고. 부를 사람은 지검선 여사. 나도 지금 굉장히 나이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안 하면은 언제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시급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무가는 미처 못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무속을 알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인빈간 신앙은 그 민족의 맞춤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민간 신앙이라는 게. 한국의 신들은 상호 높낮이가 없어요. 서로가 어떤 신이 뭐 높고 어떤 신이 낮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자 자기 할 일만 해요. 다른 신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요. 아버님은 이제 병립신관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신을 병립신관을 만든 거는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절대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심성의 발로로 자존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 만든 신들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셨어요. 그 참 재밌는 그 학설인데.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그 무형유산 정책이 보호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 뭔가 과연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루공양이라는 그 무형유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루공양 음식은 소박하고 가짓수가 적으며 지위고하, 남녀노소, 빈부 차이, 불문하고 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환경오염, 음식 쓰레기, 비만, 그다음에 건강 문제, 또 인간 평등 사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바루공양 정신은 인류에게 큰 스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유네스코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가지고 네.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예. 하세요. 그 선생님께서 그 유네스코의 그 무형문화 등재 시스템 관련해서 그 초대 그 심사위원이셨잖아요. 1999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네. 마담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무형유산 등재 작업을 시작하니까 그것을 심사할 국제 심사위원이 필요하다. 그냥 마담 임이 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국제 심사위원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달랑 9명밖에는 안 돼요. 저는 아시아의 대표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또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1961년부터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가 실시가 됐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많은 전통 문화를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한 그러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놀란 거는 각국의 그 대사들이 나한테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한국은 무형문화재 제도를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했느냐. 참 선진국이다.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국이 참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구나. 그러니까는 이 무형유산에 대해서 모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보호하는 방안도 경험도 없는 대부분의 나라들한테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것을 같이 논의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서구가 헤게모니를 갖고 문화를 우열로 나누는 있는 나라는 굉장히 우월하다. 아니면 나라는 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무형유산은 우리 기본적인 철학이 파라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뭐 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노래가 우리한테는 최상의 예술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엔조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춤이 다른 나라의 것보다 훌륭하다, 더 가치가 있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안 해요. 무형유산 쪽은 상대적으로 그 문화를 보는 거죠.
우월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상호 참 중요하다. 평등하고 다양성, 이게 무형유산의 철학에 깔린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좀 다르네요. 네, 완전 좀 다르죠.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 이제 무형문화유산들이 그 계속 이제 등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신문지장에서 계속. 이제 그 심사하면서 어떤 게 거절당한다, 리젝트 당한다 하는 걸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는 우린 생각도 안 하는 거지만 인권에 위반되는 거는 그 등재가 안 돼요. 네. 예,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등재 신청서를 쓸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한국 사람이 특히 이 종목 위주의 무형문화재 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종목도 중요하지만 종목과 더불어 커뮤니티, 이 무형유산이 있는 그 커뮤니티, 이를 굉장히 중요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써야 돼요. 하긴 뭐 커뮤니티가 없으면 그 무형문화재가 보존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한국 분들이 아리랑 그 등재 신청서를 써온 걸 보니까 너무 역사적으로 썼어요. 어디는 언제 때는 아리랑. 근데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거는 현재 살아있는 무형유산이에요. 옛날에 500년 전에 어쨌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커뮤니티에서 살아있는 무형유산. 이게 이제 등재를 쓰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무형유산 분야에는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의 무형유산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세계의 무형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한 나라의 무형유산을 우리가 좋은 장비로 또 많은 그 연구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나라의 무형유산을 우리가 보존 기록한다면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쪽에 아주 우리나라 그 무예 쪽에 아유, 이 볼륨 15 보니까 너무 잘 나왔네요.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서 논문이 한 5편 정도 부고가 됐었고요. 영문으로 이 학술 잡지가 나와야 무형유산 쪽이 발전을 하거든요. 학자들의 의견이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 무형유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 잡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요번에 이제 이걸 찍으면서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학계에서 민속학, 이거 정말 타자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학과도 많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저는 계속적으로 민속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이거를 과거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한 거는 미국에서의 한국학. 정말 제가 시작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 남편 좌넬리 교수하고 저하고 그래도 미국 학계에 책을 내서 그래도 한국학을 관심 있는 사람은 저희 책을 교재로 쓸 정도로 한국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정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도
우리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약도 통과시키고 점점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유형만큼 무형유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네스코에서 타자화됐던 그런 무형유산을 위해서 그동안 그 애를 썼다. 그러니까는 타자화된 그 학문 영역을 위해서 저는 그동안 참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제 학문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혼자 한 거는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은 저희 아버님, 그 임석재 선생님하고 저희 남편 자넬리 선생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 않고 참 보람 있고 굉장히 그 행복한 그러한 그 학문의 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만 결국은 타자화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지금까지 이끌은 거네요. 글쎄, 저도 요번에 깨달았어요. 네. 예. 선생님 그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에 비해서 그 모든 걸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도 아주 즐거웠어요. 네.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민속학에 대해서 어깨에 짊어져야죠. 어디 가시는 건 아니, 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춤을 잘 추네. 생활 문화잖아요. 잘하는 문화예요. 남의 문화를 가지고는 겨우 이해만 했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소설 창작을 한다든지 미술을 그린다든지 할 때는 자기 문화를 알고 또 학문적으로 다루고 이랬을 때 상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란 말이죠.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